예, 여러분 12시에 만나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오랜만에 새로 돌아왔습니다. 12시 AS 센터를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는 최재형 PD하고 같이 했는데요. 맞아요. 첫 방에서. 네. 근데 최재형 PD는 저희가 못 불러오고 있어요. 공장장이 안 님이 빼주시죠. 내건 조건이죠. 동접자 10만을 넘어야 최사형을 쓸 수 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10만의 벽이 너무 높다. 네. 그래서 지금 최사형 PD가 못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10만을 한번 기다려보고 네. 옆에 또 권다영 이코님 네.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떤 걸 해볼까요? 오늘 사실 저희가 방송 중에도 그렇고 네. 방송 끝나고 나서 댓글에도 여쭤보시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뉴스도 소화해야 되고 뭐 장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다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특별하게 AS 센터를 좀 열어볼까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또 질문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 답을 해주면서 많은 분들이 또 투자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또 이 소통을 생명으로 삼는 사람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는 또 이게 덕장님들이 올려주신 질문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봐요. 모아서 이렇게 다 봐요. 풀어드립니다. 욕도 다 봐요. 욕도 다 봐요. 한 분이 계속 욕 올려. 누구야?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국민 투자자분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우선 권다영 앵커님한테 들어온 질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러면 우리 서로 각자에게 올라온 질문을 좋습니다. 질문하는 읽어주기. 걸로 해볼게요. 네. 일단 권다영 앵커님에게 첫 번째 질문 갑니다. 네. 자, 평소에 잘 알려주시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수급 궁금한데 이건 도대체 어디서 보고 투자할 땐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볼 때 HTS라고 해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각 증권사에 내 계좌가 있잖아요. 네. 그 계좌를 연 증권사에는 모두 대부분 HTS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키움증권 걸 쓴다, 삼성증권 걸 쓴다 들어가면 다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매매를 직접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포털 사이트에 요즘 증권 탭들 되게 많잖아요. 네. 거기서 뭐라고 보면 되냐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개인들이 뭘 사는지 외국인 기관이 어떻게 사고 파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투자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때 말씀 주셨잖아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사면서 시장이 오를 때에는 진짜 외국인들이 무슨 종목을 사는지 되게 자세하게 열어봐야 됩니다. 맞아요.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이 오늘 A라는 종목을 뭐 100만 원어치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가격과 상관없이 이 100만 원을 다 채우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결정이 나온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그들이 똑똑하니까 그렇게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격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있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보는 쪽은 연기금과 금융투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에서 연기금에 대해서는 뭐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고 금융 투자에 대해서는 요거는 제가 두 분께 조금 더 이제 현업에 계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사실 ETF 수급이 요즘에는 더 많은 거 아닌가요? 훨씬 많죠. 네. 가장 크죠. 그래서 이 ETF 수급을 그래서 진짜 금융 투자가 산다, 기관이 산다라기보다는 개인이 산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요즘에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ETF도 두 종류가 있으니까 하나는 뭐냐면 일종의 그냥 자동으로 시가총액 분위별로 사는 자산이 배분되는, 또 하나는 액티브 ETF라고 그래서 자산 운용사가 어떤 전략을 갖고 ETF를 종목을 이제 구성하는 건데, 지금 한국의 대부분 ETF는 쉽게 말해서 코스피 200 ETF를 사면 그 시가총액 배분 분위별로 그냥 사기 때문에 그냥 개인진이 산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잘 정리해 주셨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말씀인데 각자 있는 프로그램 통해서 보셔도 되지만 진짜 포털 네. 예. 그냥 포털에 내 증권 땡땡 탭, 뭐 이런데 네. 뭐 주식, 증권 이렇게 친다. 증권 계좌 뭐 쓰세요? 저는 여러 개 쓰긴 하는데 네. 주로 보는 HTS는 저는 키움을 많이 쓰고요. 거기랑 이게 이거 뭐 약간 광고의 느낌이 나서 아, 저 광고 건달건님 광고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HTS마다 되게 네. 특장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KB에도 있고 계좌가 많은데 아, 다 깔아놓겠다. KB 같은 경우는 뉴스가 좀 강해요. 네. 그래서 계약을 한 그 오. 포털 매체가 있고 이래서 해외 뉴스를 AI로 자동 번역해서 올려주는 이런 것들이 좀 오. 있고요. 네. 키움 같은 경우는 탭마다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체크되는 것들이 좀 빠르고 뭐 대신증권에서는 시가총액 순서대로 보는 것, 숫자 써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보기 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게 약간 취향을 사실은 타요. 네. 본인이 투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시려면 회사마다 사실 그 정성을 들여서 네. 굉장히 사실은 노력해서 그 모든 메뉴들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1년, 2년 지나고 나면 또 개편도 많이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기능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럼 그냥 아유 난 사고 팔고만 할래 말고 그 다양한 기능들을 좀 들어가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맞아요. 재밌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재밌고 또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거기에 또 투자도 많이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네. 예,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네.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이 약간, 매수 주체별 동향을 찾아보라는 것도 네. 좋은 말씀이시고 우리 이제 아가님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오케이, 개인 오케이, 기관 했는데 기관 안에 말이 기관이지 여러 다양한 게 또 거기 숨어 있더라. 요것도 이제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좋은 설명 그리고 해주신 것 이런 같아요. 걸 보셔야 네. 약간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네.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권다영 앵커님 늘 좋은 뉴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자 개인이 습관화하면 좋을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하는 뉴스나 확인해야 하는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 HTS나 MTS라고 해서 모바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뉴스 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키워드들을 저장을 해놓고 매일매일 이제 검색을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두 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오, 같아요. 이건 꿀팁이다. 개장 전 주요 이슈 점검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네. 그래서 개장 전 세 글자만 검색을 해도 뜨거든요. 네. 이게 매일 아침 한 8시 반쯤 올라와요. 그래서 미국장이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원자재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경제 지표들 밤에 뭐가 나왔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장에 있을 만한 뉴스들을 쫙 클리핑을 해줍니다. 와, 좋다. 와, 그래서 이건 영업 기밀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아가님들을 위해서 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기업 산업별로도 해주고요. 매크로 이슈도 해주고요. 오늘 일정에 대해서도 해주고요. 그래서 기사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거 하나만 봐도 개장 전에 볼 건 다 봤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요거를 보고요. 한 가지 키워드를 더 추천을 드리면 스케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음. 스케줄. 오늘의 이슈 테마 스케줄, 내일의 이슈 테마 스케줄 이런 게 뜹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무슨 일들이 있는지 정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스케줄을 여기서 43개의 아이템을 알려줬어요.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추가 상장을 한다, 뭐 보호 예수 해제, 경제 지표는 뭐가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싹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이번 주 일정 한번 스케줄 네. 간단하게. 좋죠. 제가 이번 주 스케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또 주말 되면은 다음 주 스케줄 이렇게 떠요. 아, 네. 그런 것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5월 19일 화요일 오늘 열리게 됩니다. 네. 미국에서는 잠정 주택 판매 지수 발표가 되고요. 또 화요일 밤에 중요한 게 구글의 I.O. 기조 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일정 다 말씀드리고 구글 I.O.는 조금 더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요일에는 중국에서 LPR 금리 결정이라고 써 있는데 중국의 실질 금리 중국에서 쓰는 금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푸틴 대통령이 방중을 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엔비디아 실적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월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5월
21일 오전 6시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요일로 가면 우리나라의 4월 생산자 물가지수랑 수출입 통계 발표가 되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삼성전자 총파업 원래는 예정이 되어 있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로 가면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날부터 출시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5월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될 예정이라는 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추려도 사실 이번 주도 또 일정이 빡빡해요. 네, 그러게요. 빡빡해요. 그럼 일단 투자자분들께서 그래서 저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네. 딱 2개만 골라주세요. 딱 2개만 고르자면 첫 번째는 네. 어려운 미션을 주시네. 네.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네. 엔비디아의 실적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형 이번에 좀 젠슨왕 형 네. 그렇죠. 통닭 먹고 힘 좀 내야 돼요 지금. 지금 통닭도 먹고 예. 중국 갔다 왔는데 뭐가 없어가지고 지금 약간 네. 걱정이 되는데 네. 이번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거 보고 싶은 거거든요. AI 수요가 진짜 견조한지. 그렇죠. 앞으로도 견조할 건지 네, 이거 맞아요. 2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심에 지금 제일 중요한 이번 주에 그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두 번째는?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 하나만 더 덧붙여서 네.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가 최근 3개 분기 동안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계속 빠졌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엔비디아가 이 3개 분기 동안 실적은 좋았거든요. 네. 그날 코스피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올랐어. 3개 분기 연속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한 날은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엔비디아 팔고 그래서 엔비디아 팔고 네, 삼성전자 거기까지만. 하이닉스 사라 얘들아. 네. 하고요. 그리고 구글의 I.O. 행사 이게 도대체 뭔데 왜 보라는 거야? 라고 질문 주실 것 같습니다. 그게 넘버 2인가요? 그게 아마 넘버 2라고 저는 하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 구글 I.O.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해서 미국 서부 시간 기준으로 5월 1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메인 테마가 전면적인 AI화라고 하고요. 컴퓨팅 파워를 극대화한 제미나이 4.0이 발표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챗GPT니 아니면 뭐 클로드니 제미나이니 누가 더 잘하냐 계속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 제미니가 또 엄청 좋으면은 움직일 종목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는 사실 FOMC 의사록 좀 그것도 궁금해요. 중요해요. 지금 하도 국채가 날리고 금리가 날리니까 도대체 연준 위원들이 저번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힌트를 좀 받고 싶어요. 네. 저는 같은 날 그 국채 입찰도 중요해 보여요. 맞아요. 네, 입찰도 그래서 중요해요. 수요가 많아야 금리가 좀 안정되고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30년물 기준으로는 입찰가 자체가 5%를 넘었기 때문에 네. 이게 아예 추세를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20년물도 그러면 약간 그쵸. 부담스럽겠죠. 좀 네. 굳어질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정까지 어떻게 파악하는지 네. 우리 권다영 진짜 꿀팁을 주셨네요. 네, 진짜요. 네. AS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시동 대표님한테도 많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보나마나 외모 질문이겠죠? 어쩜 사람이 그렇게 귀엽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녹화 집에 가고 싶다. 그만하고 싶네. 자, 그러면 권다영 건님이 네. 대신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이 질문 참 많이 저희가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 용서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분산 투자 쓰레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세게 말씀해 드려야 조금 경각심을 와닿으시죠? 가지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기억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원래는 이제 분산 투자는 사실은 원칙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이 자산과 이 자산이 간섭이 없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 그다음에 주식과 전혀 상관없는 또는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채권 또는 그것과 이거 다 이건 금융시장이니까 또 그거랑 상관없는 예를 들면 대체자산 뭐 금이든 부동산이든 뭐 광물이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미술품이든 이렇게 아예 간섭이 없는 자산으로 나눠야 서로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원래는 분산이에요, 사실은요. 진정한 분산. 그렇죠. 근데 그런 거들을 할 정도의 자산 규모가 안 되시면은 사실은
그 정도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나 주식 할 거야. 근데 주식 안에서 종목을 여러 개를 나눠가지고 이 종목이 오르면 저 종목이 떨어져도 괜찮고 저거 떨어지면 이게 오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 개념을 좁혀서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그런 협의의 분산에 대해서 쓰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냐면 위험을 분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대부분 만나는 우리 보통 사람들, 보통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분산할 위험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 투자금 1,000만 원인데요. 그게 뭐가 위험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웬만한 규모에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나는 꼭 분산을 해야 돼. 여러 종목을 해야 돼라는 강박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그 웬만한 기준이 뭔데?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해드립니다. 네. 2억 밑으로는 분산 얘기하지도 마세요. 진짜 그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2억은 큰 돈인데 이렇게 그럼요. 말씀하실 수 네. 있지만 이 주식 세계 안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돈 아니거든요. 그래서 2억 정도가 될 때까지는 꼭 나눠야지라고 하는 강박적인 분산을 생각하시지 마시라.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 위험 대신에 수익을 생각하시라. 그래서 우리는 분산 투자 대신에 수익을 향한 집중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한 2억 정도까지 규모가 올라갈 때까지는 분산하기보다는 5종목 내지는 6종목으로 종목을 좁히시라.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종목에 뭐 4천, 5천 이렇게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실은 수익이 많이 나고 쉽게 말하면 돈이 됩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뭐 3천만 원, 2천만 원 투자하시는데 종목을 막 30개씩 쪼개가지고 한 주짜리를 막 20개씩 들고 계세요. 그런 거는 돈이 안 된다. 맞아요. 실질적으로 분산 효과도 없다. 그래서 아예 원칙적 의미의 분산 내 개념을 버리시라 이런 건 아니지만 적절한 규모가 될 때까지는 수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여섯 종목으로 집중하시는 데 신경 쓰시고 강박적 의미의 분산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저만의 팁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독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한 30년 전에 무슨 CF에서 나와서 그래요. 그래요? 무슨 펀드 팔면서. 예, 바이코리아 시절에 아.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약간 그 느낌이군요. 부자 되세요. 네, 약간 그런 느낌. 계속 남은 그런 느낌이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바구니를 여러 개 담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종목을 여러 개 사는 건 계란을 여러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얀 계란, 노란 계란, 빨간 계란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안에서의 분산은 굳이 의미가 크지 않다. 맞아요. 네. 차라리 저는 그래서 바구니를 그러면 다른 바구니에 담아라 라는 말은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방법을 달리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라 할까? 그래서 투자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삼성전자를 사려고 보니 삼성전자 우라고 있는데 이건 뭔가요? 그리고 이건 왜 더 싼가요? 그럼 싼 맛에 더 사도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삼성전자 여기서 우가 좀 귀엽게 들리는데요. 우.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 이렇게. 네, 아니요? 네, 맞습니다. 우가 되게 다양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말이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서 우는 이제 우선주. 고요. 그럼 우가 아닌 건 뭐야? 네. 보통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 없는 건 그냥 보통주고요. 우라고 걸려 있는 거는 우선한다는 건데 왜 우선하는 거냐? 뭔데 네가 우선이야? 라고 할 때 배당을 우선해서 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배당을 먼저 많이 특혜를 받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우선주인데 그럼 무조건 좋은 거네.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너한테 특혜를 주는 대신에 넌 뭘 하나 내놔. 그럼 난 뭘 내놔야 될까라고 할 때 의결권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총장에 못 가. 문 열어. 내가 주주란 말이야. 이러고 가면 우선주 주주시네요. 안녕히 가세요. 문을 안 열어줘요. 쉽게 네. 말하면. 그래서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배당을 줘라. 나 주총장에 갈 일 없다. 이렇게 만든 주가 우선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보통주보다 싸죠. 네. 예, 그래서 그 회사의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배당도 더 받으니까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투자하는 의미에서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핸디캡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보통주보다는 싸요. 네. 그런데 얼마나 싸냐를 역사적 평균으로 쭉 보면 대충 그 종목별로 나와 있어요. 네. 이게 보통주와 우선주의 역사적 괴리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보통주가 10,000원이면 우선주는 늘 보니까 뭐 62,000원, 58,000원, 6만 원 요원저리서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럼 대충 한 60% 정도 되는구나. 이런 역사적인 이 괴리율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다. 늘 60% 정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5만 원이네. 왜 쓸데없이 떨어져 있을까? 요거는 조만간에 평균치로 회귀할 수 있겠다. 요렇게 가끔 매력적인 구간에 걸려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요럴 때는 특별히 좀 사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단 그럼 모든 우선주가 그렇게 좀 매력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주를 더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거래량이 좀 적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유통 그래서 주식 수도 적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주 중에서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가능하면 물량이 충분하고 거래량도 충분히 담보가 되고 그래서 어떤 통계를 대도 그게 유의미하게 통계가 나오는 그런 종목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기업 우선 거기를 먼저 검토하시면 그리고 그 중에서 평소보다 괴리율이 좀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하는 주식은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자 보시고 처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량주예요. 그래서 이건 삼성전자 우량주예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걸 사세요. 우량주라고. 네. 근데 여러분 우량주 아니고요. 네. 어, 우선주.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광수 대표님한테 질문을 네. 온거를 해볼게요. 네. 권혜님이 한번 말씀 주시죠. 네. 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부부가 함께 투자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하, 참. 저는 고점에서 10% 빠지면 손절, 아내는 원금에서 10% 빠지면 손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손절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라고 주셨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손절매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저희가 계속 드리지만 투자를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큰 손실을 막아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건 손절매 가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주식을 처음 살 때부터 손절매 가격을 만들자. 이 말씀을- 살 때부터. 그렇죠.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또 반론을 제기하세요. 좋은 회사 그냥 주식 투자해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진짜 투자 아니야? 여러분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좋은 회사와 주가가 오르고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다른 네.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회사도요 주가가 빠지고요 그리고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 손절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워렌 버핏 선생님도 있어요. 손절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왜 주식을 팔려는 거냐. 여러분 주식은 파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손절 기준을 가져가야 되는데 기준은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위험이 아까 박시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나는 조금 더 뭐 20% 30% 빠져도 괜찮아.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기준을 못 잡으니까 그렇죠. 그걸 제가 10%라고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10%의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일단 첫 번째는 지수 대비해서 10% 이상 빠질 때 손절을 기준을 가져가겠다. 지수보다 더 많이. 네,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2% 빠졌는데 내가 산 종목도 똑같이 2%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트럼프 욕하고 넘어갈게요. 네. 네. 안 팔고. 네. 근데 코스피가 2% 빠졌는데 내가 산 주식이 12% 이상 빠졌어요. 그럼 10% 이상 빠진 거죠. 그때는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이제 손절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준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근데
주가가 만약 오르잖아요. 네. 주가가 오를 때는 손절의 기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이제 논쟁이 있는 게 아내분은 원금에서 10% 빠진다. 그러면 오를수록 사실 손절은 저 멀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의 못 팔게 돼요. 네. 이 이익을 다 잃을 때까지 안 팔거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가가 오르면 손절가도 오르는 거예요. 네. 따라서. 그래서 10,000원짜리 주식이 2만 원이 되면 아까처럼 단순하게 10%라고 정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만 원에 샀을 때는 손절가가 9,000원이었죠. 근데 10,000원이 2만 원으로 올랐을 때는 언제입니까? 얼마요? 8,000원이. 네. 18,000원이 손절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건 또 바뀔 수가 있죠. 내가 이제 이익을 많이 봤으니까 나는 30% 정도는 빠져도 돼. 기다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000원까지 네. 이렇게 한번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중요한 건 손절의 범위를 무조건 정한다. 네. 그리고 유연하게 범위를 조정해도 된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손절가도 당연히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절이라는 의미를 꼭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셔서 두 분이 이런 논쟁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팔아야 이익이 돼요. 그래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되게 기술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팔아야 또 이익이 되고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에서 보면 나 삼성전자 10년 갖고 있어서 대박 벌었다? 그건 사실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돈 필요해서 중간에 팔았었어야 되는데 그게 2년 전이었다. 그랬으면 무조건 손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10년 동안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단언하건대 돈을 번 사람은 많지 않아요. 네. 대부분 빠졌을 때 팔았겠지. 네. 그렇죠. 예, 못 견디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파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12시에 만나요를 알게 됐어요. 돈이 없어서 반도체 주식을 못 샀는데 어떡해요? 이런 분들 많아요 요새. 나만 못 사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만 없어. 근데 저기서 반도체 주식은 돈이 없어서 반도체 주식을 못 샀다는 건 비겁한 변명이죠? 아니 내 포트폴리오에 그 현금이 없었다라는 뜻일까요? 저는 SK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한 주에 막 200만 원, 100만 원 넘어가니까 네. 이제 못 산 건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30만 원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거는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질문을 듣고 네. 제가 좀 당황했어요. 왜요? 뭐냐면 돈이 없어서 반도체 주식을 못 샀다? 저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라고 질문하시는 게 그게 질문이 아닐까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네. 권다영 앵커님처럼 네. 그거죠. 너무 가격이 올라서 내가 반도체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 두렵다, 어렵다. 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을 살 때는 왓을 보는 거다. 그래서 지금 시점을 고민하면 너무 많이 올랐어를 고민하지만 그렇죠. 반도체 회사들이 좋아요. 제가 그래서 막 투자를 하자 엄청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주식이 똑같습니다. 내가 살 때는 시점,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가치가 충분하고 앞으로 가치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왓을 사는 거예요. 네. 그거 사시면 된다. 그래서 너무 늦은 건 없다. 네. 지금 계속 뭐 삼성전자 10만 원 넘었을 때 아이고 많이 올랐네. 또 15만 원 올라서 많이 올랐네. 20만 원에서 도대체 많이 올랐다는 기준은 뭐예요? 네. 저번에 살 걸 하다가 영원히 못 사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점에 대한 고민, 가격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난 이 회사를 믿음이 가네. 그리고 향후로 가치가 오를 수 있어. 실적이 좋아질 수 있어라고 하시면 사시는 게 맞다. 네. 이거 저의 직접적인 예를 좀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주식을 짧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 SK하이닉스를 5만 원에 사서 9만 원에 팔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SK하이닉스 30만 원, 40만 원 가니까 이거를 손이 안 나가죠. 손이 안 못 사지, 나요. 못 사죠. 가잖아요. 사람 네.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매일 이 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모르겠다 이러고 샀거든요. 네. 그날부터 이제 룰루랄라 방송합니다. 맞아요. 그걸 한번 끊어야 돼요. 네. 그 연습이 되면 이제는
시점에 대한 고민보다도 그리고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용기가 생기죠. 네. 그러셨으면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동안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저희가 나눠서 해드렸고요. 네.